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년 동안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다가 정말 어쩌다가 살 잘 빠지는 기적의 비만약을 개발해 소위 대박을 낸 덴마크의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 프랑스의 명품 기업 루이비통?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설설 긴다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다룰 노보 노디스크가 시가총액 기준 유럽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해요. 노보 노디스크? 아니 제약회사 이름인데 웬 디스크? 노디스크라는 게 디스크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북유럽을 뜻하는 노르디스크에서 온 말이에요. 사실 이 기업은 100년 된 덴마크 기업인 노르디스크 인슐린 연구소, 그리고 역시 100년 기업인 노보 테라퓨티스크가 1989년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노디스크하고 노보는 둘 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이 오래된 인슐린 생산 업체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핫한 기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의학 상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 떨어질 때 여러분은 뭐 드세요? 저는 초콜릿, 뭐 사탕 드신다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당류가 몸에 들어가면 몸이 흡수하기 좋게끔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 몸 혈액 속에는 이 포도당이 일정 농도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위장의 뒤쪽에 있는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이요, 혈액에 많이 있는 이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세포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혈중 농도를 낮추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슐린을 너무 적게 만들어내서 이 혈당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죠.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겪기도 하고요. 신장 기관도 떨어지는 여러모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러면 몸속 인슐린 이상에서 생긴 문제니까 몸 밖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주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1920년대 초에 프레드릭 벤틱이라는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개하고 소의 췌장에서 처음으로 인슐린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몸에 주사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공하게 되지요. 그 즈음이었어요. 덴마크의 아우구스토 크로그라는 생리학자가 북미 지역을 돌면서 강연을 해요. 이 사람이 동료 과학자인 자기 아내하고 함께 이 북미 지역을 돌다가 이 인슐린 추출에 성공한 캐나다 교수 프레드릭 벤틱을 찾아갑니다. 사실 아내가 당뇨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 캐나다 교수 프레드릭 벤틱이 북유럽에서 그럼 당뇨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흔쾌히 추출법을 알려줍니다. 사실 프레드릭 벤틱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수는 인슐린에 대한 특허도 사실상 포기해버려요.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돈 버는 데 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단돈 $1의 인슐린 특허를 자기가 다니던 토론토 대학에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프레드릭 벤틱 교수로부터 인슐린 추출법을 알게 된 크로그가 1923년 덴마크의 주택에서 시작한 게 바로 노디스크 인슐린 연구소였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 뭐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립 멤버 간에 불화로 2명의 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인슐린 업체를 차려요. 그게 바로 노보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이 직원이 저 나가서 인슐린 회사 차릴 거예요 라고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크로그 대표가 너네 안 될 거야.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나갔는데 너무 잘해. 새로 만들어진 노보 테라퓨티스크가 노디스크 자리까지 위협을 합니다. 특히 이 노보 같은 경우는 회사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이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했다고 해요. 노보를 만든 그 창립 멤버가 한 명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슐린 가루를 용해시켜서 주사기에 넣는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예 자기가 노보 주사라고 아주 편리한 주사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1980년대에 가면 노보펜이라고 해서 펜 형태의 주사기로 다시 태어나요. 당뇨병 환자들, 특히 소아 당뇨병 환자들, 어린이들이 이 노보펜으로 인슐린을 쉽게 주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나중에 이 노보펜이 어떻게까지 발전되냐면요, 주사 시간 그리고 투여량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의사와 공유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노보파인이라고 하는 주사 바늘도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통증이 덜하고 멍들지 않으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어서 소아 당뇨병 환자한테 특히 인기였어요. 인슐린은 초기에는요, 소,
돼지 같은 동물의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치료에 활용을 했어요. 인슐린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도 굉장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유럽에서는 노보와 노디스크,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일라이릴리, 이렇게 이들 기업이 이 인슐린의 대부분을 생산해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의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 인슐린 덕분에 당뇨는 이제 관리 가능한 병이 됐죠. 근데 1회 분량의 인슐린을 얻는데 동물 피가 한 20리터 정도 필요했었다고 해요. 예전에. 인슐린 주사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북미에서 경쟁자인 릴리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람 인슐린을 합성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인데요. 대장균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주입해서 이식을 시켜요. 그럼 그 대장균이 이제 빠른 속도로 번식이 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의 인슐린도 같이 합성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슐린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슐린을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요, 혈당은 낮아져요. 그런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 같은 부작용도 생깁니다. 안정적인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인슐린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인슐린 주사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긴 한데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제2형 당뇨병, 현대 당뇨병의 대부분인 이 2형 당뇨병에는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럼 환자 몸이 직접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소장에서 생성돼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물질이었죠. 자, 사실 이미 198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하던 호르몬이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가 특이한 게 얘가 췌장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의 분화까지 돕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혈당의 상태에 맞춰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저혈당 부작용도 줄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GLP-1이라는 물질이 꿈의 물질인 거예요. 꿈의 호르몬인 셈이죠. 자, 근데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에서 만들어진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은요, 반감기가 1분, 2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나오면 금방 분해가 돼버려요. 이 GLP-1을 주사제로 만들어 주사를 하면 이게 췌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GLP-1 형태와 비슷하면서도 이 췌장에 있는 그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반감기는 굉장히 긴 이 GLP-1 수용체 작용체 개발에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다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비교적 초창기에 발견된 이 GLP-1 물질이 미국 남서부의 힐라강 유역에 사는 독도마뱀, 바로 힐라몬스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애는요, 봄에 서너 번 정도 먹이를 먹고 영양분을 꼬리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버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이 도마뱀의 타액에 침에 포함된 호르몬 덕분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2005년에 도마뱀 타액을 이용한 엑스나타이드라는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합니다. 아까 사람의 GLP-1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분에서 2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엑세나타이드의 반감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식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GLP-1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했어요. 바로 2009년 개발한 리라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요, 작용 시간이 무려 13시간, 하루에 한 번만 접종을 합니다. 자, 주사를 맞는 그 간격을 더 늘릴 수가 있다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의 분자 구조를 개선해서 나온 게 바로 2012년 개발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반감기가요, 7일, 일주일이에요.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용해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가요, 바로 오젬픽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은 부작용이 사실 있었어요. 1980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게 체중 감소예요. 이게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소화기관의 운동을 억제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특히요, 노보노디스크의 이 세마글루타이드, 오젬픽이죠. 이 오젬픽이 이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체질량 지수가 높은 비만 체질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이 오젬픽을 사용하는데 당뇨도 관리를 하면서 몸무게도 현저히 줄어. 그러면서 다른 합병증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비만 때문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었는데 이 약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비만이 사라지면서 임신이 되는 사례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젬픽 베이비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여기서 머리를 한 번 더 굴리죠. 야, 오젬픽은 당뇨병 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성분으로 그냥 우리 비만 치료제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나온 게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그 즈음에 누군가가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건강 유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만 머스크가 대답하죠.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위고비. 그러면서 위고비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중에요. 비만 인구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위고비와 오젬픽을 처방받습니다. 처음에 이 오젬픽, 세마글루타이드가 FDA 승인을 받았을 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미국에서 113만 명이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았고요. 이듬해에는 196만 명이 처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요,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주목해왔던 당뇨병 치료제 시장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일단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지금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10억 명. 전 세계가 80억 명이니까 인구 8명 중 1명은 비만이란 얘기예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시장인데 미국은 일찌감치 승인을 받았죠. 며칠 전에는 이 중국에서도 위고비가 승인됐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위고비나 오젬픽을 승인하고 있지만요. 지금 공급이 달려서 못 파는 지경이에요. 경쟁사인 릴리도요. 이 GLP-1 수용체 작용체로 만든 당뇨병 약 마운자로를 내놨고요. 또 똑같은 성분인데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바꿔서 젯바운드라는 약으로도 내놨습니다. 자, 이들 비만 치료제 심지어 가격도 비싸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요. 한 번 투약하면 일주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4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300에서 1,600달러, 우리 돈으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요. 일각에서는요, 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중독 치료 등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망병통치약 약 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요, 2026년에 중국에서부터 만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복제약이 점점 등장할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는 2032년에 이제 만료가 되고요. 점점 다양한 회사들이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서 복제약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이 치료제 가격이 저렴해질지도 모릅니다. 시장 자체도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활용한 알약 같은 것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비만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주로 위장 관련 문제, 구역질, 구토, 변비, 복통 등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드물게는 췌장염, 저혈당증, 그리고 갑상선 종양, 알러지 같은 반응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와 관련해서 어떤 혁신적이 나올지, 또 이게 어느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될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약 개발에 앞장서온 노보노디스크는 또 어떠한 새로운 약들을 개발해낼지 또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약들을 개발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저희는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202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로켓인 스타쉽이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이 스타쉽의 4번째 발사였는데 테스트 발사였어요. 발사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마침내 귀환하는 것까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예정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스타쉽을 개발한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이 우주 기술, 나사도 포기한 기술인데요.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스페이스X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번 4번째 테스트 발사 간단히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쉽은요, 그 높이가 120m 정도 돼요. 대략 아파트 40층짜리 크기죠. 그 전까지 가장 큰 로켓이 나사가 아폴로 프로그램에 썼던 세턴5 로켓이거든요. 이게 대략 한 110m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도 10m가 더 높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켓,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추력이 7,347톤 정도 돼요. 세턴5 로켓의 약 2배 정도 되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추력이 300톤이니까 누리호의 20배 이상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타쉽은요, 1단계 그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부스터와 2단계 그 우주선, 스타쉽 우주선으로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상공에서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번에 멕시코만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 2단계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인도양까지 가서 인도양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테스트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다음날 자기 트윗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다음번에는 스타쉽의 1단계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이 부스터를 메카질라 8로 잡아야겠어요 라고 트윗을 날립니다. 야, 이 메카질라 8이 뭐냐? 메카질라는요, 스타쉽의 발사대예요. 스타쉽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발사체니까, 로켓이다 보니까 그 옆에 발사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발사대를 그 영화 고질라 보셨죠? 고질라의 메카고질라라고 나옵니다. 그 메카고질라를 인용해서 메카질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 발사대를. 여기에 팔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을 딱 잡아주는 팔을 만들었어요. 스타쉽이 이제 발사되려고 이렇게 오죠? 그럼 1단계를 메카질라 8이 잡아서 1단계 부스터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 우주선을 메카질라 8이 잡아서 이렇게 올려놔요. 이럴 때 이제 메카질라 8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이 우주선을 세우는 데만 이 메카질라 8을 쓸 게 아니라, 야, 날아가다가 내려오는 부스터 이거를 야, 메카질라 8로 잡아서 회수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이 로켓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술 영화를 보면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막 탁탁탁탁 잡는 그런 무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사 비용을, 제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제안인 거죠. 근데 부스터가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타워에 부딪히게 되면 이 메카질라 타워가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고, 한동안 또 로켓을 올리는데 이 발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다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밀어붙였어요. 메카질라 8을 만들라고. 그래서 2021년 7월에 일단 메카질라의 그 젓가락 팔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까지가 4차 발사였지만 다음번 5차 발사에서는 이 메카질라의 팔을 사용해서 붙잡는 방식이, 그래서 이 부스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용을 크게 줄인 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메카질라 8 같은 로켓 재사용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가장 처음 스페이스X가 이 로켓 재사용 기술을 도입한 건 바로 팰컨 9이라는 바로 직전 로켓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로켓이기도 해요.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은요, 2010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2011년에 나사의 우주인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계약도 따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법도 한데 스페이스X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2011년에 나사와의 계약을 따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야말로 단일 행성 문명과 다행성 문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까지의 팰컨 9은 한 번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로켓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사용이 왔다 갔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단 발사 비용이 줄겠죠. 그렇게 비용 효율성이 달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 로켓이라는 게 우주 교통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성에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릴 로켓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팰컨 9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이 팰컨 9을 개량을 했습니다. 팰컨 9이 발사가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부스터 부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떨어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오면서 역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여나가죠. 지면이나 해상에 가까워지면은 얘가 다리가 4개가 펴져요. 그러면서 착지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상업용 로켓을 처음 만들어낸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재사용이 가능한 상업용 로켓은 팰컨 9 성공 한 달 전에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먼저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블루 오리진은요, 당시에 준궤도인 100km 상공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내려와서 착지하는 수준이었고,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인데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띄워놓고 돌아오는 로켓이거든요. 사실 블루 오리진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죠. 그래서 나사의 화물이나 우주인들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보낸 다음에 되돌아올 수 있고요. 지난 4월이었죠. 우리나라의 군 정찰 위성도 이 팰컨 9이 써 올렸습니다. 일단 부스터 부분을 계속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뭐 10번 이상을 써요. 뭐
뭐 많은 건 18번 정도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로켓 재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발사 비용은 낮아지게 되죠. 만약에 무게 1kg짜리를 지구 저궤도까지 쏘아 올리는데 만약에 펠컨 9을 쓰게 되면 금액으로 대략 한 $2,7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2,700면은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게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펠컨 9의 다음 보다 더 큰 이제 막 네 번째 테스트 발사를 성공시킨 이 스타쉽,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은요 2023년 기준으로 약 1kg짜리를 발사하는데 $1,00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00면 대략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2026년이면 이 스타쉽이 1kg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100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면 13만 원 언저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발사 비용이요.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 건 결국 비용 절감이었죠. 그런데 재사용 로켓뿐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에 다 이런 비용 절감 원칙이 들어가요. 스페이스X의 원칙이 뭐냐? 물리 법칙 외에는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변경하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계약 방식, 조달하는 부품의 종류, 아니면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 방식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싼 방식을 찾아보자. 이게 해답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에는 당연히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 10배 단단한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보통 로켓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섬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강철을 사용하는 거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이거를 실제로 스타쉽의 동체에 사용을 합니다. 이 스테인리스 강이요, 탄소 섬유보다 무려 65배나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엔진에 들어갈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업체에서 $120만 불렀다고 해요. 이 부품 하나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간단한 장치에 무슨 $12만 써. 야 재료값 고려해가지고 뭐 하면 $5,000 미만에도 만들 수 있겠구만. 그래서 $5,000에 이걸 만들어 봐 라고 엔지니어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5,000에 만들어요. 그리고 펠컨 9 위에는 탑재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위성들이 여러 개가 실립니다. 한 번에 방출해버리면 위성들이 다 방출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방출을 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 너무 당연한 부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한 번에 방출하는 것도 가능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한 번에 방출을 해도 서로 위성들이 충돌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품을 과감하게 제거를 합니다. 기존 우주업체한테는 상상도 못할 그런 혁신이에요. 부품을 제거해서 비용도 낮추고 또 질량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적은 연료로 발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X만 민간 업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에는 민간 우주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것도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보잉 같은 경우는 물론 스페이스X의 타십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정도고 스페이스X가 2020년에 이미 성공시킨 펠컨 9 정도 되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이제 보잉이 성공시키긴 했지만요.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왜 원가 절감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사나 미국 국방부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원가 가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직접 로켓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엔진, 인공위성 제작 이런 거를 다 나사가 주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가 통제권을 갖고 지네들이 원하는 세부 사항들을 업체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보전을 하고 수익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원가 가상 방식에선 이 기업들은 나사가 원하는 로켓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고 기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사와 계약을 할 때 성과 기반 고정 가격 계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 나사가 원하는 특정 임무만 성공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임무만 수행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무를 빨리 수행하고 싶어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절약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작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용 절감이 우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가장 크게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3가지 로켓을 만들어요. 첫 번째 로켓은 펠컨 1호, 그리고 펠컨 9호,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 이렇게 3개인데 제일 첫 번째 로켓은 그 펠컨 1호. 펠컨 1호를 쏘아 올릴 때 3번이나 실패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을 모두 다 투입해가지고 펠컨 1호를 발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3번째마저 실패하니까 정말 스페이스X는 망할 위기였죠. 그러다 외부에서 겨우 자금을 수혈받아서 펠컨 1호를 성공시키고 펠컨 9까지 성공시켜서 지금의 스페이스X가 되긴 하는데, 펠컨 1호가 3번이나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다 이 비용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로켓이 쏘아 올리게 되면 로켓 안에 있는 그 연료 탱크에 연료가 출렁거립니다. 연료의 출렁거림, 슬러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슬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고리를 안에다가 이제 부착하게 돼요. 금속 고리가 부착하게 되면 그만큼 로켓의 질량이 추가가 되겠죠. 비용도 더 늘어날 테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 금속 고리를 없앨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금속 고리가 없어도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비행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 모델에서만 이 슬로싱이 문제였어요. 펠컨 1호의 그 위험 리스크를 한 15개 리스크를 착착착 적어 나갑니다. 그 슬러싱 리스크, 연료가 출렁거려가지고 실패하는 그 리스크는 11번째 리스크에 추가가 돼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봤죠.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크는 중대한 리스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자. 슬러싱 리스크, 11번째 리스크 슬러싱 리스크부터 15번 리스크는 야 이건 뭐 마이너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펠컨 1호를 저궤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야 슬러싱 이 정도는 정말 마이너야. 무시하자.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발사에서 펠컨 1호가 올라갔는데 슬러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펠컨 1호의 두 번째 발사가 실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번 리스크까지는 대비를 해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펠컨 1호 발사를 성공시키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의 비용 절감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식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라요. 펠컨 1호의 슬러싱 현상 때문에 그걸 무시하다가 실패한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망할 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스페이스X는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내하려고 합니다. 주구장창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위험을 분석하기보다는 야 일단 발사부터 하자. 발사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면서 제작비용을 이렇게 낮춰온 거죠.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도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를 했지만 당시에 그렇게 실패하면서 리스크를 계속 보완해 나갔던 것들이 이번 네 번째 발사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다 분석했다가는 아직까지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발사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 절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일단 발사부터 해본다는 이 전략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스페이스X는요, 제작 비용 감축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제작 비용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이 펠컨 9이 인공위성이라든지 유인 우주선을 우주궤도로 쌓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군 정찰 위성도 이 펠컨 9에 실려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펠컨 9 로켓으로 스타링크 사업도 같이 합니다. 스타링크는요, 통신 위성 여러 개를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려서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다른 민간 기업들이 수익 사업으로 뭐 우주 여행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수익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위성 통신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달로 가는 로켓,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들자. 이런 전략인데 이게 적중합니다. 지난해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스타링크 사업 덕분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을 다 파괴시켰죠. 그래서 통신을 끊어놓으니까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를 보내서 통신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방어하는데 이 스타링크가 상당한 일조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스타링크가 어디서든 통신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주니까 이후에 해운업계라든지 각 나라의 군 당국이 이 스타링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펠컨 9을 이용해서 스타링크 위성 50개를 한 번에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저궤도에 뿌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는 2030년까지 이런 위성 한 4만여 개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고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페이스X는요, 민간 기업을 활용한 우주 탐사라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최초의 기업입니다. 이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쉽은요, 오늘 2026년에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세 번째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달 착륙선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는요, 달보다 더 먼 곳, 바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스페이스X의 이런 다양한 혁신들, 결국은 이게 다행성 종족 그리고 화성 탐사란 이 목표 하나만을 두고 스페이스X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 온 거죠. 이런 목표가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들을 도입해 온 거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 화성 탐사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단계별 사업을 펼쳐나간 것이 지금의 스페이스X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했고요. 이제 무인 달 탐사도 나선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의 우주기업도 좀 속속 등장하길 기대해 보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도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 라고 천명한 글로벌 기업을 들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요, 매출의 1%를 따로 빼서 지구세라고 하고요, 이거를 지역의 환경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 도철거운동 같은 국내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세를 활용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기업을 소유한 총수일가는요, 자신들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를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등을 통해서 이 단체가 환경운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업, 바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파타고니아입니다. 왜 기업이 환경운동을 하지? 이윤 추구하는 기업이 무슨 환경운동에 진심이겠어. 그럴듯한 이미지나 얻으려는 속셈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지금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는요, 이본 쉬나드라는 1938년생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고 학교 적응도 잘 못했대요. 대신에 호수에서 낚시하고 토끼 사냥하고 야생매 길들이고 무엇보다도 암벽 타기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등반가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인수봉, 그 암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1960년대 초에 20대였던 이본 쉬나드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국의 암벽 등반가들하고 친구가 돼서 인수봉을 등반합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이본 쉬나드가 개척한 인수봉의 쉬나드 A, 쉬나드 B길이 아주 유명합니다. 암벽 등반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비에도 진심이었어요. 쉬나드는요, 군에 입대하기 전 미국에 있을 때도 직접 등반 장비를 만들려고 대장간 1을 배웠어요. 직접 대장간을 차릴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등반 장비들이 다 유럽산이었거든요. 특히 암벽 등반에는 피톤이라고 하는 못이 필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벽을 타다 보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바위 틈에 해머를 이용해서 이 못, 피톤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리 같은 걸 걸어가지고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럽산 피톤은 연철로 돼 있어서 한번 이제 박아버리면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반에서 피톤을 뽑으려고 하면 못의 머리가 부서져가지고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못이 그대로 남게 되고 다른 등반가들도 그 피톤을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벽마다 등반가들이 박아놓은 피톤들, 못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 피톤을 뽑아가지고 다시 쓰도록 하면 어떨까, 피톤을 좀 강하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이본 쉬나드가 자신이 직접 크롬 몰리브된 강철을 이용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못, 피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구입해서 쓰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 장비를 만들고 4월과 7월에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요세미티에서 암벽 타기를 하고, 한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열기를 피해서 캐나다의 로키 산맥,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등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장이 나왔고 1960년대 초에 이제 한국으로 파병이 된 거죠. 주한미군에 근무하면서 암벽 등반 취미를 계속 이어나갔던 이본 쉬나드 말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명예제대를 했다고 해요. 1964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친구들과 함께 쉬나드 이퀴먼트라는 장비 회사를 만듭니다. 당연히 강철로 만든 쉬나드의 피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매년 매출이 2배씩 증가하니까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들었던 그런 장비들을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친구들 또 친구들의 친구들을
회사에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주한미군으로 있을 때 함께 인수봉을 등반한 한국인 친구들 중에 선우중욱이라는 유명한 한국인 등반가가 있거든요. 이분도 같이 회사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나드는 암벽 타는 자신의 생활도 계속 이어나가고요. 암벽을 타고 싶어서 장비를 만들고 어쩌다 보니 회사까지 차린 거거든요. 정말 덕업일치된 삶이죠. 너무 부럽다. 그렇게 1970년에 시나드 이퀴먼트는 미국 최대의 장비 공급 회사가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나드가 이런 말도 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그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다른 바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암벽에 피톤을 받고 빼버리면 피톤 못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암벽에 구멍이 뚫리죠. 시나드가 하루는 자기가 좋아하는 요세미테 암벽을 계속 타다가 구멍들이 뚫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든 강철 피톤으로 인한 자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시나드가 만든 강철 피톤은 시나드 이퀴먼트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암벽을 탄 이후에 시나드는 여기 염증을 느끼고 피톤 사업을 접습니다. 피톤이 사라지면 등반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피톤을 대체할 물건들이 있던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데 영국의 등반가들은 해머로 이 못질을 하는 대신에 손으로 끼워 넣는 초크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등반가들이 이용하던 이 초크라는 건 되게 상품이 조악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나드가 개량을 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초크를 믿지 못하는 미국의 암벽 등반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 초크를 사용해서 요세미테 암벽을 등반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미국의 등반가들도 피톤 대신에 초크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등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옷이 자꾸 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드 이퀴먼트가 이번에는 옷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질기고 무거운 천으로 등산용 옷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코디료이 천, 우리들은 골덴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바지를 만들고,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캔버스 천 중에 굉장히 두꺼워서 가구 등에 사용되는 굉장히 질긴 천이 있는데, 이걸로 엉덩이 부분을 이중으로 덧대서 아주 큰 뒷주머니가 있는 반바지를 만드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인 등반가였던 아까 그 선우중옥, 등반가인 선우중옥의 아내분이 가죽을 꼬맬 때 쓰는 바늘을 이용해서 꼬매고 상품을 내놓습니다. 럭비 선수들이 입는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셔츠를 등반용 셔츠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만든 바지, 셔츠 같은 것들이 아주 고객들한테 우호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자, 이제 옷을 만드는 사업이 계속 성장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분리하면서 그럼 옷 만드는 회사 이름을 뭐로 정하지? 직원들이 토론을 하다가 남미대륙 끝쪽 안데스 산맥에 속한 파타고니아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품질 좋고 튼튼한 의류를 만들어서 험준한 안데스의 환경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파타고니아 마크 보면 뾰족뾰족한 보구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미의 그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을 모델로 한 겁니다. 이 시나드 이퀴먼트가 미국 최고의 장비 회사가 된 지 3년 만인 1973년에 파타고니아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업의 중심이 장비 사업에서 의류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나드 이퀴먼트는요, 나중에 파산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이거를 직원들이 나서서 인수했고요. 그때부터 이 시나드 이퀴먼트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개의 등산용품 회사가 됩니다. 파타고니아가 만들어진 1970년대는요, 미국에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파타고니아 본사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시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벤투라 강이 흘러요. 여기가 훌륭한 서핑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특히 예전에는 무지개 송어와 연어가 올라오고 아주 생태 환경이 훌륭했는데, 당시만 해도 댐 2개가 생기면서 연어가 사라지고 또 하수처리장 한 단계 정도 거친 물들이 흘러오면서 더 이상 이 강이 보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벤투라시도 이 강에 물길을 돌리고 강 입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운동가들이 등장을 해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강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뱀장어, 물뱀, 그리고 새들의 사진,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무지개 송어 수십 마리가 여전히 알을 낳으려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겠다는 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타고니아도 이 벤투라강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결국 시의 이 벤투라강 개발 계획은 무산됐고요. 파타고니아와 환경운동가들은 벤투라강의 하수처리장을 2단계, 3단계로 보완해서 더 강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로비하는 활동도 벌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파타고니아는요, 동식물들의 천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소규모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를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요. 요세미티를 보호하는 환경운동도 시작하고요. 각종 댐, 철거 운동도 벌입니다. 파타고니아도 계속 성장을 해요. 해외 사무소도 늘어나고요. 또 주요 도시,
휴양지에도 소매점을 엽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요. 근데 회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소규모 직원들이 있을 때는 리더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직원들도 이해하고 또 협력사들도 그리고 공급업체들도 이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신뢰에 기반한 사업을 시작하라는데 이제는 파타고니아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런 신뢰에 기반한 사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량 제품을 만든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또 전문성이 없는 레저 영역으로 상품을 또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게 잘 안 팔려서 재고도 늘어나기 시작하고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1991년 7월에 파타고니아는요, 직원의 20%인 120명을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120명을 해고하는 건 이분 신하들한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이 직원들이 다 자기의 친구 혹은 친구의 친구의 가족들이었거든요. 이 대규모 해고 직후에 이본 시나드와 임직원들이 실제로 진짜 파타고니아 산을 올랐고요.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제어되지 않은 성장이 지금까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던 가치관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파타고니아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게 돼요. 그때 정한 몇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의 모든 결정은 환경 위기를 염두에 두고 내린다.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분투해야만 한다. 제품의 품질에 최대한 관심을 쏟는다.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건 우리의 기업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직원들과 지역사회,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포함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보편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 우리 사업 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에게 총 매출액의 1% 혹은 연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 세금의 모든 수익은 지역 공동체와 환경운동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파타고니아의 모든 임직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운동, 전국적 캠페인 활동을 직접 참여하거나 금전을 통해 지원하는 일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파타고니아 제품의 디자인에 반영이 되고요. 경영, 유통, 마케팅 철학에도 반영이 됩니다. 옷을 만들 때도 예를 들어서 지퍼 같은 거 고장나면 어떤 업체의 옷들은 옷 전체를 아예 분해하다시피 해야 지퍼를 겨우 간신히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옷 전체를 분해하지 않아도 지퍼를 실과 바늘로만 교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로즈 마카리오라고 이분 시나드에 의해서 이 파타고니아의 CEO로 임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소비 관행을 뒤집어야 된다. 지구에 새로운 짐을 안기기보다는 수선하도록 하자. 급진적인 변화가 실과 바늘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요, 파타고니아가 자신들이 만드는 의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요. 삶, 마, 레이온, 면, 폴리에스테르, 모, 나일론 이런 천들을 다 분석을 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면 같은 경우는 목화를 사용하잖아요. 당시 분석에 따르면 면을 만드는 목화는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22.5%, 농약의 10%가 다 이 목화 재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평가 이후에 파타고니아는 1996년부터 모든 면직 의류를 유기농 목화로부터 만든 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기농 목화 농부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요. 그리고 특정 제초제에 반응하는 유전자 조작 목화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플리스 재킷을 이 재활용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들기도 하고요. 파타고니아는 도급업체나 공급업체를 고를 때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이 회사의 경영진이 정직한지, 그리고 적절한 기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공장이 파타고니아의 품질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궁합이 잘 맞는 소수의 공급업체 그리고 도급업체와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할 때 공급망을 다양하게 구축을 해야지 한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요, 소수의 공급업체와 도급업체에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가 도급업체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더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본 시나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사 역시 우리가 그 회사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 회사도 우리에게 의존할 테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이 되고요. 그들에게 좋은 건 곧 우리에게도 좋은 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 환경에 대한 책임감,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협력업체, 공급업체와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는요, 주식시장에 공개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가족기업이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윤이 목적인 주주들한테 의존하게 되면 자기의 철학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파타고니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2022년에 파타고니아의 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를 신탁회사에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 100%는요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합니다. 이 신탁회사를 통해서 파타고니아는 계속 경영 철학 가치관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파타고니아의 사업 이익은 배당금으로 환경단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환경단체는 이 돈으로 환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신화드는요 파타고니아가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을 하니까 그걸 계속 관리하고 유지시킬 책임이 파타고니아에게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파타고니아는 물론 우리 세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는요 파타고니아의 사명을 이렇게 바꿔요. 우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을 필요로 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은 치르지 않는 자본주의 기업 모델에서 이 파타고니아는 정말 다른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그 모델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서 좀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기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웨이는요 통신 장비를 미국 기업 등에 판매를 해서 미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때죠 미국 정부가 5년째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인데요. 지금 김상범 기자가 오늘 화웨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화웨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화웨이가 큐라 70이라는 스마트폰을 지난 18일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출시를 했군요. 예. 중국 현지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출시 당일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전 이렇게 대도시 매장에서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되게 많이 목격이 됐고요. 온라인에서는 출시 1분 만에 품절이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하고 가격을 보면은 별로 싸지도 않아요. 기본 모델이 거의 104만 원, 제일 비싼 울트라 모델이 한국 돈으로 한 190만 원. 190만 원? 예, 비싸죠. 거의 이제 갤럭시나 비싸네요. 아이폰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최고 모델 가격인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화웨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 제재 2019년이죠. 그 전에는 뭐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을 위협하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지금은 뭐 경쟁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 폰에 이런 식으로 열광을 하는 건가요? 중국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화웨이에 열광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작년에 화웨이가 이 퓨라 70 이전에 작년에 8월에 출시한 또 다른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 다른 스마트폰. 예, 작년 8월로 가보면은 화웨이가 이때 메이트 60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네. 메이트, 퓨라 둘 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처럼 화웨이의 플래그십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이 메이트 60이 5G 기능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 5G? 예. 네. 이게 중국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해외 경쟁국들에게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5G 스마트폰 하면 다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5G 통신 기술이 그렇게 정말 최신 기술인가? 이미 몇 년 됐잖아요. 예, 한 3, 4년 됐죠. 네. 예. 그런데 중국 제조사들은 2020년 이후에는 5G 폰을 사실상 출시를 못했어요. 왜요? 이게 미국 제재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미국 정부는 반도체나 인공지능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자국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보고 미국이나 서방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봉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제재는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 앱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거였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화웨이가 당시에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그 OS죠. 홍몽? 하몬이라는 그 독자 운영체제를 그때부터 좀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티컬했던 게 퀄컴 칩에 제한을 걸었어요. 미국이. 퀄컴 칩? 예. 퀄컴 아시죠? 그렇죠. 뭐 세계적인 통신 기업 스냅드래곤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통신 회사죠. 예. 스냅드래곤은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AP인데요. 이 퀄컴이 만든 칩들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5G를 지원하는 칩들은 중국 기업들이 사올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예. 미국 정부가 예. 절대 팔지 말라 중국한테는. 예. 그래서 퀄컴은 4G, 그러니까 LTE까지만 지원하는 AP만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2020년부터 나온 화웨이 폰은 LTE만 지원을 했었어요. 4G 기술이죠. 그러니까
퀄컴의 4G 기술을 이용한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그 LTE 폰.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화웨이가 내놨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메이트 60이 작년에 그 5G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미국 정부가 5G 통신 기술을 중국에 못 팔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5G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5G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화웨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화웨이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를? 예, 맞습니다. 아, 예, 화웨이가 원래 통신 장비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5G 관련 특허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음.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5G를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게 5G 통신 모뎀을 얹고 여기다 또 통화 품질이나 데이트 전송 성능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5G를 지원하는 그 아까 말했던 모바일 AP를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를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설계 회사에서 설계한 7나노미터 공정의 그런 반도체 그 AP 칩을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죠. 중신거지라는 회사에서 SMIC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낸 거죠. 아, 예. 맞아요. 이게 사실 대단했던 게 사실 지금 스마트폰 AP를 보면 그 5 통신 모뎀 기능까지 같이 있는 같이 그 칩 안에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SoC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금 퀄컴하고 삼성전자뿐이잖아요.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애플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애플의 AP는 그 5G 통신 기술이 없어가지고 퀄컴의 기술을 또 사와가지고 별도로 달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기술 제재를 했는데 예. 제재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반도체 칩의 그 나노 공정 수준을 정밀도를 올리려면은 가장 첨단 장비는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인 ASML에서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라는 이름의 그런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라는 게 둥근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기구죠. 맞습니다. 예, 예. 쓰는 장비. 예, 예. 강한 빛을 이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ASML의 EUV를 그 미국이 그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근데 7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그 EUV 요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웨이는 그런 적합한 장비도 없이 그 7나노 공정을 구현을 한 거고 이거 어떻게 구현을 했냐? 그 해외 매체에서 굉장히 이제 탐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썰은 그 EUV의 이전 세대 구형 장비인 DUV라는 그런 장비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유력해요. 이 DUV 장비는 한 10나노 공정 이상급에서 좀 쓰이는 많이 구형 장비인데 이게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막고 난 이후에 이 DUV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EUV에서는 한 번만 작업하면 될 것을 DUV를 이용해서는 이른바 노가다죠. 반복적으로 계속 패터닝하는 식으로 7나노를 공정을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노광 장비라는 건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이제 강한 빛을 쓰죠. 근데 보통은 파장이 짧은 빛이 강하니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그 DUV라는 그쵸? 심자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했다가 이제는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 EUV를 이용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EUV를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EUV 장비가 없으니까 DUV 장비를 여러 대 가져와서 이 DUV 장비로 반도체 회로를 여러 번 그려가지고 지금 그 회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가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칩이 기린 9000S라는 이름의 칩이고요.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탑재가 됐어요. 성능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삼성전자나 애플 스마트폰에 비할 바는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 초에 나온 갤럭시 24 시리즈가 한 4나노 공정 수준에서 만든 칩을 쓰고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15 중에서도 고급 모델이죠.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칩이 3나노급이에요. TSMC 3나노 공정으로. 예. 근데 화웨이 칩은 아직 7나노 수준이잖아요.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7나노 공정 정도면은 2019년에 나온 갤럭시 S10이 그렇지. 한 7나노 공정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메이트 60이나 이번에 나온 퓨라 70, 퓨라 70에는 메이트 60에 들어갔던 칩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의 뭐 성능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이 화웨이 스마트폰들의 칩 수준은 잘 쳐봐야 갤럭시 21 수준이다.
3, 4년 정도 예.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갤럭시 21 시리즈 수준이라는 게 한 IT 업계의 의견이에요. 해외 IT 매체들이 조사한 벤치마크 성능에서도 그런 화웨이 폰들은 확실히 좀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술력을 좀 평가절하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EUV를 이용해서라면은 7나노 반도체를 만들 때는 한 번만 작업해도 되는데 계속 이제 구형 장비를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비용도 상승할 수밖에 예, 없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원가 대비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EUV 없이는 궁극적으로 지금 삼성과 뭐 대만의 TSMC, 뭐 미국 인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뭐 7나노 공정은 이미 옛날에 졸업했고 지금 2나노 공정으로 가느냐, 1나노로 가느냐 이런 데 투자를 그렇지.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첨단 장비 수입을 못하는 상태로 이런 1, 2나노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언제까지 지적이 있죠. 잇몸으로만 먹을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반도체 전문가들도 중국의 반도체 씬을 보면서 하는 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7나노 공정을 이렇게 완수해낸 거, 그 기염을 토했다, 인정할게. 그런데 그 이상은 어렵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그래서 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여기서 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맞네요, 정말. 삼성이나 TSMC나 다른 기업들은 다 1나노, 2나노 수준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서야 겨우 이제 7나노 했단 말이죠. 잇몸으로 하는 거 더 이상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대로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2020년 이때 미국의 제재를 막고 난 뒤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었고 자국 시장에서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죠. 점유율이 높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미국의 신기술을 들여오지 못하니까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거를 한 3, 4년 만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EUV가 없으면은 구형 장비로 7나노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5나노라고 못할까? 3나노라고 못할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언젠가 또 하지 않을까라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라는 거죠. 네. 화웨이가. 그걸 보여줬다 지금. 예, 그걸 지금 7나노 공정을 구현해서 그걸 보여준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보면은 그 화웨이의 이번에 그 반도체를 만들어준 협력 파운드리죠. 중심거지. 예, 중심거지가 자국 협력사들이랑 협력해서 지금 5나노 개발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있고 3나노 연구 개발 팀도 지금 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EUV 장비 없이는 좀 어렵죠. 중국은 근데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또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는 또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술을 첨단 기술에서부터 한 8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따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7나노 공정을 한 걸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 5년 정도 격차까지 확 올라온 거죠. 오히려 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올라왔다라는 맞습니다. 거구나. 예. 반도체 7나노 정도면은 요즘 한창 많이 쓰이는 AI 반도체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AI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예,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죠.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센터용 GPU, 요즘에는 그 AI 모델 트레이닝에 많이 쓰이는 A100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 A100이라는 게 챗GPT를 예, 학습시킬 때 맞습니다. 썼던 그 GPU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그 엔비디아 칩도 막았어요.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러니까 고성능 칩들을 막았어요. A100이나 뭐 H100 같은 고성능 GPU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는데,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도 상당하니까 맞습니다. 반도체를 막으면 AI 기술도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화웨이가 또 반사 이익을 얻습니다. 화웨이도 그 AI 반도체 어센드 910
B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예, 그런 것도 만들고 GPU도 있습니다. 설계를 해요, 화웨이가? 예. 그게 좀 재미를 받고 그래서 화웨이는 이번에 그거의 개량 버전인 어센드 920을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거지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 GPU도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거의 준하는 그런 반도체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제 7나노 공정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AI 반도체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7나노 공정부터는 군사용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사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제재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적 목적으로 쓸 거 우려해서 또 그런 거잖아요. 군사용 장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용 반도체 칩이 한 14나노에서 7나노 정도의 정밀도를 가졌다고 하고 7나노 정밀도면 웬만한 기능, 뭐 예를 들어 뭐 군사용 드론에 들어가는 칩이나 5G, 6G 통신 칩, 그다음에 목표를 식별하는 AI 기술, 그다음에 위성 통신, 웬만한 기능은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또 아니고요. 화웨이와 그 중심거지의 반도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국의 막대한 내수 시장이 지금 화웨이 손에 다 넘어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원래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넘버원 아닌가요? 네, 넘버원이었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국 사람들 애플 좋아합니다. 아이폰 그렇죠. 좋아하고 갤럭시 지금 힘도 못 쓰잖아. 예, 갤럭시는 지금 뭐 1%막 그러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꽤 오랜 시간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강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애플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애플 점유율이 올해 1분기 판매량 점유율이 3위까지 떨어졌어요. 와, 1위에서? 예. 그 대부분을 지금 화웨이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화웨이는 지금 한 4위까지 쫓아왔고요. 지금 1, 2등은 비보, 오포 이런 업체들이 애플을 추월했고 화웨이도 지금 애플을 추월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크니까. 예. 인구수가 되니까 중국은 사실 글로벌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인데 뭐 일론 머스크 CEO도 방문을 했고 애플 CEO죠. 팀 쿡도 잊을만 하면은 중국에 방문해서 뭐 상하이 이런 데 방문해서 현지 세일즈를 굉장히 공들여서 챙기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아, 역시 대국이야. 예. 자국민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자국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도 다 서슬 벌벌 길고 예, 기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폰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오포나 뭐 샤오미나 중국 그 화웨이폰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건 그 점유율이 상승하는 건 사실 성능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발현 뭐 이런 애국 소비 이런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그런 기업들이 이게 미국에 의해서 좀 탄압을 받고 있다. 약간 그런 피해의식이 일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인들이 우리 기업들 거 사주자. 약간 그런 애국 소비 현상도 일부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뭐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찻잔석의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내에선 이렇게 평가가 좋을지 몰라더라도 뭐 성능적인 면이나 해외 시장에서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걸 오로지 애국심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그 제품 자체 성능이 좀 중국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그렇죠. 많았죠. K 화장품이 짱이었지. 예, 보따리상도 많았고요. 근데 이게 사드 배치 문제랑 그에 이은 뭐 한한령 이런 것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었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을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우리 것도 꽤 쓸만하네. 네, 그리고 중국 그런 화장품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또 벌어지면서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 몇 년 동안에 중국의 또 기술력들이 중국 화장품 회사들의 기술력들이 또 상당히 올라왔죠. 맞아. 예. 그래서 중국 그런 화장품 시장도 자국 기업들 위주로 완전히 재편이 돼버리는 현상이 있었죠. 네.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아이폰 아직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화웨이 스마트폰도 이제 나름 쓸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중국에 계신 지인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번에. 예. 취재도 또 이걸 위해서 예. 중국 분이세요? 중국 분은 아니고 한국 분인데 지금 중국인 배우자랑 지금 중국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여쭤봤는데 이거를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분의 평가는? 예, 그분의 평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이전까지는 화웨이는 그냥 가성비 폰, 그렇지. 가성비 폰으로 써왔는데 이제는 그 성능이 그런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외산 브랜드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다. 네, 많이 올라왔고 딱히 뭐 애국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소비자들한테도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정서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중국의 상황을 되게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 내리신 평가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5G도 이제 되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퀄컴이에요? 예. 5G 말고 4G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 퀄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퀄컴이 화웨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한테 계속 모바일 칩을 팔아왔잖아요. 그렇죠. 화웨이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퀄컴에 주문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화웨이는 이미 5G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예. 미국에 있는 퀄컴은 자기네 5G 칩을 수출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4G도 지금 중국에서는 안 통할 거고. 예. 그렇겠네요. 이게 그래서 그 스마트폰 완성품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부품 면에서도 자립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모리 제품도 지금 자립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메모리요? 예. 메모리는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D램이나 낸드가 주로 탑재가 됐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나온 그 메이트 60을 보더라도 그 모바일 AP 자체는 뭐 자기네들이 만든 기린 9000S를 썼는데 모바일 AP랑 같이 또 탑재가 되는 그런 메모리 제품들은 한국의 SK 하이닉스 걸 썼었어요. 그렇죠. 예. 작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예, D램, 뭐 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업체 기술력이 최고니까. 예. 근데 이번에 IT 블로거들이 이번에 나온 퓨라 70을 또 분해를 막 해봤어요. 분해를 막 해보니까 D램 같은 걸 보니까 D램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의 D램을 썼고 낸드 플래시는 중국 그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의 제품을 썼어요. 와, 진짜요? 예. 화웨이가 자국산 D램이랑 낸드를 스마트폰에 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이닉스 걸 쓰다가 중국 자국 기업들이 자국 부품 업체들이 만든 것도 화웨이가 보기에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을 한 거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그 이유구나.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까지 지금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지금 네덜란드를 압박해서 EUV 장비 수출 금지에 이어서 DUV 장비, 아까 말씀하신 DUV 장비까지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올해 1월부터. 이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웨이의 이번 스마트폰의 약진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맞기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화웨이 너네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시각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데 화웨이가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그런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우리 기업들과 그런 중국 반도체 기업, 스마트폰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 상당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번에 AI의 시대가 또 열렸잖아요. 생성형 AI를 필두로 그런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반도체 시장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화웨이도 지금 AI 반도체를 만드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은 또 정부의 또 막대한 지원을 얻고 있잖아요. 인재나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써가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인재를 또 많이 빼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향후 한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상문 기자가 오늘 화웨이를 들고 나온 건 지금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도 불구하고 화웨이 그리고 다른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쌓아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금 뭐 스마트폰 사업이라든지 AI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이런 제재도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스마트폰도 그렇고 파운드리 산업도 그렇고요. 여기에 메모리까지 이게 사실 이게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이 다 잘하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기업하고 겹치니까 우리로서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네요. 지금 앞으로도요 이렇게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세상의 모든 기업에서도 한번 다루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에 이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정말 아주 뒤흔들고 있는 중국 직구 사이트 테무를 가져와 봤습니다. 테무는 중국 유통대기업 핀도더가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중국 박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해외 직구 사이트입니다. 원래는 2015년에 중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베이징, 상하이 같은 중국 1, 2선 도시들은 이제 돈도 많고 명품 소비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자들도 많이 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소도시인 이제 3, 4선 도시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주목할 건 이 3, 4선 도시들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 3, 4선 도시 소비자들한테 싼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어떻게? 그 중간 유통업자 마진을 없애고 현지 생산자가 직접 팔면 어떻겠냐. 마진이 확 줄어들지 않겠냐. 방미다배로 그쵸. 어차피 인구도 엄청 3, 4선 도시 인구도 엄청 네, 많으니까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들 다들 판매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좀 싼 그쵸. 제품 한번 팔아보자. 네. 이게 이제 핀더더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부들이 자기네 농산물을 직접 핀더더 사이트에 올려서 파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농산물부터 시작한 네.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는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키우는 게임에 성공을 하면 농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게임을 하려고 계속 들어가 볼 수밖에 그쵸, 또 없겠네. 그러면 또 사게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머리 잘 그래서 쓰네요. 농산물 외에도 공장과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그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핀더더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성장해서 2022년 9월에 미국의 테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판매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질이 낮은 제품도 워낙 싸니까 사람들이 10개 사서 한 서너 개만 성공해도 그래 이거 그냥 뽕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프로풋볼 NFL 네, 결승전인 슈퍼볼 때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라는 그 문구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 1위 아마존까지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 테무가 지난해 7월 아시다시피 한국에 상륙을 네, 했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테무에서 혹시 뭐 물건 구입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 하이볼 만들 때 큰 동그란 얼음 네네. 필요하잖아요. 그 얼음 얼리는 도구 얼마에? 같은 거. 그거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뭐 부셔지거나 뭐 불량이 있거나 이런 건 안 그래도 없었어? 저는 그런 우려가 좀 하도 많아서 후기들을 엄청 잘 찾아보고 국내 사이트랑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요. 저희 집 애하고 같이 오락을 해보고 싶어서 테무에서 24,000원 주고 게임기를 하나 샀습니다. 옛날에 제가 갖고 놀았던 그런 게임들 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국내 사이트에도 똑같은 제품들이 비슷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만 제가 테무에서 24,000원에 샀는데 국내 도매 사이트 이런 데서 최소 4, 5만 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뭐 중국 쇼핑 사이트에 비해서 종류는 많지 않은데 테무가 또 일단 가격이 그렇게 넘사벽으로 싸게 되니까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격에 혹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테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비밀이 뭐예요 도대체? 원래 한국에서는 그런 게임기를 어떻게 판매하냐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현급 도시인 이후에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 중소도시에서요. 예. 중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오르고 생산비도 많이 뛰었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세계 공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큰 도매 상가가 있는데 네이버, 쿠팡 이런 데 입점한 한국 셀러분들도 많이 가서 물건을 떼온다고 해요. 워낙 싸고 종류도 많으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보면 중국 남부의 산토우의 청하이구라는 곳은 장난감 도시예요. 거긴 또 장난감이요? 네네네. 전 세계 중국산 장난감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픽 디자인, 원료 공급, 모형 가공, 부품 제조, 뭐 장비 성형, 제품 제작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해요. 완전히 무슨 산업 클러스터 같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뭐 이름 없는 장난감부터 뭐 브랜드 있는 장난감까지 이곳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네. 중산이란 곳은 조명, 원저우는 여성화, 그리고 바오딩은 캐리어, 포사는 가구로 유명합니다. 이런 도시에 한국 상인들이 가서 현지 도매상과 계약을 하고 아니면 직접 현지 공장과 계약을 해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이걸 소매상이나 국내 소비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간에 개입한 상인이 몇 명이에요? 최소 3명? 최소 3명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테무는 이 현지 공장과 해외 고객을 바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마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끝이 또 무서운 있어요? 건 다음입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후덜덜해요. 또 뭐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무는 AI를 활용해서 그런 상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 어떤 부류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개가 판매될지 뭐 이런 거를 AI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무가 직접 중국 공장 여러 곳에 이제 오퍼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원에 팔리는 상품이면 너희들 이거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우리한테 3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어? 못한다는 공장도 물론 있을 거고, 있겠지. 예, 그리고 해볼게 하는 공장도 있을 거예요. 그럼 테무가 10,000개 생산해서 중국 어디 있는 우리 물류센터로 보내. 이러면 우리는 아마존처럼 뭐 직매입은 아니야. 근데 너희 제품을 직접 사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이트에서 이 제품 하나 팔릴 때마다 너희한테 300원 줄게. 이렇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300원에? 대신에 테무의 조금 또 독특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미국에나 한국에 팔아줄게. 그러니까 판매나 재고 관리 그리고 배송, 환불, AS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 돈은 많이 안 쳐주지만 그럼 우리가 다 다른 서비스는 우리가 그쵸, 다 해줄 테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또 응할 회사들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 책정에도 우리가 개입할 거야. 가격은 네. 테무가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최저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이하네. 가격을 기업이 제조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테무가 정하는 방식이다. 네네. 테무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완전 위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쿠팡 이런 데는 그동안 완전 위탁 방식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직매입이라든지 예, 뭐 그러니까 부분 위탁 이런 그쵸, 방식. 그쵸. 그러니까 직매입 같은 경우는 직접 사서 그러니까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는 그건 쿠팡의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테무는 그 완전 위탁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이제 크게 낮췄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불만이 없진 않겠죠. 불만 있지. 네. 그 공장들은 이거 너무 후려치기 심한 거 그렇지. 아니냐, 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테무가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도 해요. 사실 제가 이게 약간 혹하긴 했어요. 저희가 쿠팡을 이용하지 않다 쿠팡을 이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빠른 배송도 있지만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거든요. 그쵸. 반품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해. 네. 또. 근데 테무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중국 업체인데. 테무는 지금 13,000원 사면 이제 무료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보니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여러 개 사가지고 13,000원을 채우면 그때 주문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0원만 어치만 사면 이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일단 운송비가 저렴한 뭐 해상 컨테이너 운송이든 항공으로 하는 화물 운송이든 물건을 잔뜩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할수록 배송 비용을 이제 많은 품목에 분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배송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네요. 중국 전역의 공장들에서 물류센터로 다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이 물류센터에서 네. 알아서 포장을 해서 포장해가지고 그때 배송을 하는 네네. 거구나. 컨테이너째. 네네네. 양이 많으니까 이제 배송비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는 뭐 어쩌저쩌지 조금 뭐 그렇게 그렇죠. 부담이 가깝지 크진. 않아. 네. 근데 테무가 미국이나 유럽까지 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류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태평양 건너 지금 미국으로 가야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태평양 건너 있는 그 미국이나 유럽까지 이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테무의 전 세계 주문 한 건당 손실률이 40%에 이를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는 있어도 그쵸.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렇죠. 바다를 건너야 하고 얘네가 마케팅비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쵸.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손실률이 상당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테무가 사업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 뭐 이익이 언제 날지 이런 거를 고려한다기보다 일단 지금은 손실 뭐 그냥 내가 뭐 감내하지 뭐 일단은 당분간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또 사실 한국 엄청 싸니까. 그 될것 한국 같기도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또 이용을 하니까요. 그럼 반품은요? 그 무료 반품의 경우를 보면 테무는 물건에 따라서 다시 포장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달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싼 물건들은 그냥 회수 안 할게. 그냥 버려? 어디 가져? 네, 그런 식으로 환불, 뭐 반품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 맞아. 현금으로 환불을 원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바로 맞아요. 환불이 그쵸. 됩니다. 테무에서 또 쓰라는 거죠.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 반품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으로 이용자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계속 테무를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무를 두고 이 사업이 진짜 지속 가능할까? 몇 년 후에도 이제 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자 수를 늘려서 다들 다른 사이트가 아닌 테무를 찾아서 소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셀러들도 그만큼 이게 소비자들이 더 많이 모이네. 그럼 셀러들도 더 테무에 몰리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방식으로 거대 유통 플랫폼이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일정 금액까지는 관세도 일단 안 물죠. 그리고 직구니까 부가가치세도 없고 그렇죠. 일단 유리한 환경이죠. 근데 그렇게 싸기만 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또? 좋지.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물건 떼오는 한국인 셀러 같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빠져버리니까 네. 안전핀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빠지는데 왜 안전핀이 빠지는 거죠? 중국 내수용 도매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 공장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에 수입한 뒤 이제 물건을 그 한국 소비자들한테 네. 판매할 때는 KC라는 안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대신 인증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는 그런 상품들은 중국산이라도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붙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입에 닿는 그릇 같은 거 할 예. 때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그쵸. 검사해야 확인을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하는 것들을 거죠. 그동안 중간에 유통상인들 국내로 들어온 유통상인들이 그쵸. 다 해왔던 거군요. 정식 수입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쵸, 거네요. 그쵸. 그런데 직구는 지금 그런 절차를 안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들어오니까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 네. 가품들이 판치는 문제도 일어나고요. 또 강제노역 같이 인권 환경 문제와 얽혀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테무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테무가 하도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니까 미국 의회가 테무에서 팔리는 제품들을 좀 한번 낱낱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난 면화 제품이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정부가 서북 쪽의 신장 자치구에서 그 무슬림인 신장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해서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면화 제품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뭐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역으로 생산한 이 지역 면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 금지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테무 사이트에서는 이게 걸러지지 않고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무의 저렴한 가격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 쉬인도 있고 이런 지금 중국 플랫폼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당장 이제 앞으로 우리 업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할 것 같다고 보세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국내 중소업체들이 이제 생산한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동안 중국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던 셀러들이 경쟁력을 잃고 셀러들도 문제가 되겠죠.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국내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오픈마켓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으시겠죠. 그러네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큰 영향을 받긴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가품 단속 강화하고 일단 그리고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랑 이제 자율 협약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뭐 그런 것들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랑 다르게 한국 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이미 법상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이 업체들이 지정하게끔 네. 해서 국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실은 제도가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이거를 이런 중국 상거래 플랫폼으로 좀 확대하겠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상한 제품을 받았다거나 배송이 안 오거나 뭐 이런 불만을 겪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안전성 문제도 있을 거고 계속. 근데 이거를 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국내 대리인을 둬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뾰족한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기도 그렇죠, 숙제기도 그렇죠. 하고요. 앞으로 좀 저희가 쭉 다뤄봐야 될,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도마 위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기업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야구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야구 환혼론자 네. 이용균 경향신문 스포츠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야구단도 기업 맞죠? 일단 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네. 기업이란 뭐 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어떤 뭐 조직, 단체, 법인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겠죠? 일단 법인이 기준이 된다면 야구단도 기업 맞습니다. 네.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단들은 대부분 독립법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모기업 얘기가 있고 뭐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맞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돈이 이제 모기업에서 지원 광고금이라든가 뭐 기업 지원금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은 맞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는 회사.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내는 곳이라면 한국 야구단은 기업에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모기업에 의존하니까. 의존도가 있으니까. 뭐 하지만 물론 이윤 창출이 목표기는 하죠.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래 많이 입장 수입도 받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 한국 야구단은 입장 수입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보다는 성적을 내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더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정의라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전격적으로 어쨌건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정의랑 맞다. 메이저리그는 기업이 맞다. 그래서 포브스가 보면 구단 가치들 매번 발표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이 맞겠죠. 야구단도. 그럼 야구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야구단이 도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입장 수익 있겠죠.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한국 야구는 객단가가 한 17,000원 정도 있어요. 그래요? 객단가라는 건 이제 비싼 좌석과 싼 좌석들은 이제 합쳐서 평균 내는 거니까. KBO 리그는 비싼 좌석은 한 8, 9만 원 정도 하고 싼 좌석은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17,000원 정도 되는데 메이저 리그는 지금 한 $200 언저리? 그렇게 비싸? 네네네. 비싼 구단은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 넘어갈 거예요. 최근에 오타니와 아주 큰 계약을 하면서 입장료가 더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야구단 한번 보러 가는 건 굉장히 거의 뮤지컬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된다. 그런데도 가족끼리 다 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평균으로 따지는 어떤 수치 같은 인덱스 같은 게 있는데 한 가족이 입장료 4장을 사고 기념품 2개 정도 사고 한 모자 2개 사고 핫도그를 4개 먹고 맥주를 한 잔 먹는 가격. 요거를 이제 인덱스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대충 따져도 꽤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돈은 몇십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굉장히 비싼 거고 입장 수익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야구단이 벌어들이는 건 입장 수익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굿즈 사고 기념품 사는 기념품 매출 그리고 들어가서 먹을 거 먹는 F&B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푸드 앤 비버리즈 요거 요렇게 사는 매출 요런 것들이 일단 야구단에서 야구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거기 야구장 보면 이제 야구장에 붙어있는 광고들 그리고 야구장을 후원하는 스폰서 모아서 버는 비용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크게 주목받는 비용은 중계권이요. 중계권. 그렇지. 이제 KBO 리그는 KBO 리그 전체가 이제 각 구단별로 중계권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리그가 통으로 이제 중계권 규모를 계약을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구단별로 따로 하는 겁니다. 전체 중계권이 있고 구단별로 따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연고로 하는 팀들은 중계권료가 굉장히 커지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작은 도시들은 중계권료는 좀 작아질 테고. 그렇지.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서 메이저리그는 돈을 잘 버는 빅마켓 구단, 그리고 돈을 벌기 좀 힘든 구조인 스몰마켓 구단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마켓 구단들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도 빅마켓 구단들이 벌어들인 돈을 스몰마켓 구단에게 좀 나눠주는 제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이 그럼 빅마켓은 아닌 그렇죠. 스몰마켓 구단이죠. 네. 이름이 템파베이 레이스. 템파베이 레이스.
템파베이 레이스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템파베이 레이스는 플로리다 지역에 여기 플로리다 지역에 메이저리그 구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마이애미 말린스라는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있는데 최지만이 있었던 팀이잖아요. 템파베이 레이스 그렇죠. 아, 네, 최주만이 월드 시리즈까지 갔던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여기가 마이애미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플로리다도. 근데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야구보다는 거기 풋볼이 굉장히 인기 있는 동네고 야구단 두 개 자체의 장사는 잘 안 돼요. 게다가 템파베이 레이스는 생긴 지도 아주 오래된 팀은 아닙니다. 네. 1998년에 창단을 했고 그때 메이저리그가 28개에서 30개로 늘어날 때 두 군데를 어디가 늘릴까 하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템파베이 데블레이스랑 두 팀이 생겼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2001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로 활약할 때 월드시리즈 우승을 네. 하거든요. 근데 템파베이 데블레이스 당시 데블레이스는 그때 같이 창단했는데 우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고 계속 만년 한 10년 동안 꼴찌만 했어요. 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소속인데 그 동부지구에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이런 거기서 어떻게 이겨? 강팀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승하기 너무 힘들고 맨날 뭐 4등, 5등 뭐 계속 팀 하락세 10년 내내 거의 꼴찌만 했던 그렇죠, 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던 템파베이 레이스가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잘해지는 그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1998년에 창단해서 거의 100패쯤 하다가 2008년에 11년째죠. 갑자기 이 팀이 월드 시리즈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돈 없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기업, 중소기업이 그렇죠. 강소기업으로 된 거예요. 정말 대기업들을 다 특히 그렇지. 뉴욕 양키스를 그렇지. 이기고 월드시리즈 올라가는 장면이어서 그때 템파베이 레이스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2007년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네. 전과 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일단 야구단이 처음 생길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뭔가 좀 유명한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착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가장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단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스 나이몰리라는 이제 그 사장이 템파베이스 처음 생길 때 레이스를 창단할 때 저희가 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야구단을 만들게 되는 구단주가 되는데 나이몰리도 유통업을 기반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구단을 갖게 됐는데 이 야구단이 생각대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템파베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야구장 위치예요. 야구장 위치? 트로피카나 구장이잖아요. 네. 거기 근데 위치가 그 야구장 위치가 다리를 하나 건너와서 보게 돼 있는데 이 다리가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야구장에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 구단 야구장에 가려면 그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야구는 항상 뭐 7시 연저리에 시작을 그렇지. 하는데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네. 게다가 한남대교 지나야지 경쟁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잠실구장도 그것까지. 올림픽대로 막히면 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 야구장의 위치도 좀 문제가 있었고 신생구단이니까 뭐 오랫동안 뭐 이 팀을 지켜보았던 팀, 뭐 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팬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입장 수입이 줄어드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비싼 선수를 못 데려와요. 게다가 애써서 비싼 선수를 데려왔더니 잘 못하는 일도 있었고 이게 FA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10년 동안 굉장히 템파베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몰리 구단주가 유통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통업은 이제 이윤을 중간에 과정을 쥐어 짜는데 굉장히 능한 리테일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비용 축소에 극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3, 4년까지는 가진 돈 있으니까 막 쏟아 부었겠죠. 근데 돈이 안 벌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돈을 막 쥐어짜요. 그렇지. 성적이 안 나오고 구단이 돈을 못 상황이 안 벌리니까. 되니까 그거라도 줄여야지.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입장료가 싸면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F&B라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음료를. 그래서 나이몰리 구단에서 돌아다니다가 구장에서 안 파는 피자를 먹는다? 혹은 이 구장 안에서 안 파는 과자를 음료수로 먹는다? 그럼 쓱 가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느 출입구로 들어오셨어요? 저쪽 출입구요. 그러면 그 출입구 그 가드라고 하나요? 경호원 자릅니다. 파이어입니다. 이걸 왜 들고 오겠어? 제대로 검문 검색 안 했다.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해요? 회장이? 그런 식으로.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서 네. 안 팔고 있는 뭔가 땅콩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땅콩 과자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왜 갖고 들어오냐? 이거 우리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필요한 거라서 했는데 안 듣고 쫓아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동네 일종 요양원 같은 데서 이제 그 어르신들 노후를 즐기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단체로 관광 오셨는데 약간 당뇨 같은 게 있으셔서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땅콩으로 채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떨어지면 얼른 채워야 되는 그래서 그 특수 과자인 건데 우리 야구장에서 파는 거 아니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그게 템파베이 지역제 대서특필됩니다. 이런 것도 용서 기자들이 좋아하지 그런 거. 못된 구단주. 결국은 나이몰리 구단주가 비용 축소도 안 되고 막 평판도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야구장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해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 구단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낌상 뭔가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죠. 그때가 2005년 언저리, 2005년 언저리에 이제 구단이 매각이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새 구단주 인물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투자 전문가들. 그래서 야구단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튜어트 스턴버그라는 구단주가 이제 들어오고 그 스튜어트 스턴버그가 똘똘한 이제 후배들 딱 데리고 왔을 네. 거 아니에요. 야구에 관심이 많고 그때 맷 실버맨 사장과 그리고 앤드류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데려옵니다. 스턴버그와 실버맨, 프리드먼 모두 월스트리트 출신이고 스턴버그와 실버맨은 골드만삭스는 우리도 잘 알는 네. 회사죠. 그리고 프리드먼은 베어스턴스를 거쳐서 민마크 캐피털에서 일했던. 지금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에 한 명의 이름 굉장히 익숙합니다. 앤드류 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LA 다저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LA 다저스의 지금 사장으로 일하는 그 가치 투자에 굉장히 네. 능한.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너무 잘 나왔다. 2007년, 2008년이면은 왜 이게 그렇죠. 빅쇼트에 근육이, 나왔던 있을 때잖아. 네, 그 전에 딱 나와서 많이 야구단으로 나와서. 갔고 그때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일종의 나이몰리가 비용을 쥐어짜는 그 경영을 했다면 이 새로운 스턴버그 중심의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가치 투자 형태,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 투자 형태로 야구단의 어떤 경영 방식을 바꾸게 되죠.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됐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야구단이 상품이라면 상품의 이미지부터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이미지를 바꿀 때 한 10년 동안 동부에서 꼴찌했던 팀에서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아까 경기장에 왔던 팬들 내쫓고 그러면 이 땅콩 가지고 사람 내쫓을 정도면 쪼잔하게. 팬들이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 그래서 팬들이 야구단을 응원하는 맛은 우리 팀이 좀 내가 응원하는 가치가 있도록 내가 응원하는 가치가 있는 그렇지. 팀이야 이런 느낌을 줘야 그렇지. 되잖아요. 성적은 꼴찌 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안 가져야지. 우리는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는 그렇지. 팀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일종의 서베이도 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그래서 리브랜딩. 템파베이 데블레이스라는 팀이었거든요. 네네. 원래 아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랑 두 팀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신생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세 보여야 돼. 구단 이름이 맨날 약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생팀이니까 세 보여야 돼. 그래서 애리조나는 방울뱀, 뱀을 마스코트를 썼고 템파베이도 데블레이스 악마 가오리라는 굉장히 바다의 흉폭자 같은 그런 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썼었는데 이게 데블 들어가는 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네. 이전에 나이몰리 구단주일 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어. 쪼잔하고 악마가 흉폭하고 막 이런 약간 이미지잖아요. 또 데블 팀 같잖아, 이미지 자체가. 자꾸. 그렇지. 그래서 데블을 뺍니다. 그건 잘한 결정이네.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가 돼요. 레이스. 어떤 그 동네 지역의 또 가오리라는 이미지를 살리고 레이에는 사실은 가오리가 뜻 외에 햇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엑스레이에 쓰는 것처럼. 플로리다. 광선.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지역의 따끈따끈한 햇살 이런 이미지로 팀의 분위기를 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즘으로 치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이제. 어떤 것들이? 일단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명 블로거에게 가서 블로거가 요즘도 유튜버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러분이 뭐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할게요. 이런 거 공약 같은 거 많이 걸잖아요. 그 블로거가 에이즈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입찰을 하고 경매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원하는 팀의 야구 팬을 1년 동안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런 글을 블로그에 자기 그렇죠. 블로그에 쓰겠다. 이제 워낙 유명한 블로거였고 이것저것 하는 블로거지만 이번 펀드레이징을 통해서는 내가 특정 야구팀 응원해줄게. 그때 이거를 아예 구단이 나섭니다. 맷 실버맨이 나서서 그러면 저희 팀 응원해주세요. 돈을 확 많이 내고 기금은 에이지 퇴치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블로거도 그래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우리 그 10년 동안 꼴찌했던 팀이지만 템파베이를 응원할게요. 뭔가 이전 구단주에게 쪼잔하고 그랬던 이미지가 확 바뀌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마케팅의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비용 절감을 해갖고 일일이 찾아가갖고 막 이거 쓰면 안 돼요, 사오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스타들이 나가서서 막 만약에 지나가다가 템파베이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으면 표를 막 줘요. 이런 식으로 직접 다가가는 약간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도 도입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완전히 어떤 선수들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는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의 선수 평가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선수 평가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물론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당- 타율 그치. 장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게 출루율이 그 중요하다. 핵심이었죠. 그게 출루율이 중요하다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수를 내고 점수를 안 주는 방식에만 집중을 했어요. 점수를 내려면 잘 치는 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치는 타자는 비싸지는 거예요. 점수를 안 주려면 좋은 투수가 막 던져야 되잖아요. 비싼 투수가. 그러니까 투수 가격이 비싸죠. 요 두 축이 비싸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점수를 잘 내고 점수를 덜 내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본 게 오클랜드거든요.
근데 오클랜드가 주목한 방식은 야구는 잘 치는 타자도 어차피 한 번 들어와.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와. 잘 치는 타자 한 명을 1, 3, 5, 7번에 쓸 수가 없어. 아, 다 똑같이 한 번씩 들어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따져보니까 두 팀은 똑같이 아웃카운트 27개를 갖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클랜드가 주목한 게 아웃을 안 당하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게 출루율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루율은 계산할 때 무슨 뭐 볼넷을 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웃을 안 당한 타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것처럼 템파베이도 그러면 데이터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올라가. 우리 주식할 때 보면 뭐 ROE 따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단 선수의 가치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프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는 투수가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수비수가 공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구공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타자가 나왔을 때 이 투수랑 만나면 야구공이 타구가 주로 어디를 가더라. 이런 것들을 전체 메이저리그의 내야를 16개로 나눠요. 대충 두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개로 나눠서 이걸 쪼갭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수비수를 옮겨놓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프트가 다 익숙한 거지만 그걸 그때 템파베이가 도입한 맨 거야? 처음 해서 지금으로 저희가 15년쯤 전에 또요? 그게 첫 번째 시프트라는 거고 시프트. 네, 두 번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물론 이제 템파베이가 10년 만에 우승을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가는 데 시프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면 다른 팀들 딱 보고 그래 다 따라지. 저 효과적이네. 그렇지. 다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템파베이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두 번째가 오프너라는 겁니다. 오프너. 오프너는 대개 야구는 선발 투수가 나와서 네. 5일 만에 한 번 나와서 한 6이닝, 7이닝을 딱 던져주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닝, 7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선발 투수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투수들 뭐 요즘 막 3천만 달러씩 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비싼 선수로 내려올 돈은 없잖아. 무슨 방법이 있지? 보통의 선수들을 네. 짧게 써요. 따져보니까 이게 또 데이터의 변화 방식인데, 자, 우리는 야구를 대충 보면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 4번 타자가 잘 쳐야 이기는 경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1회 점수를 안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대부분 야구가 시작하면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홈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할 확률 53%에서 55%를 갖고 시작을 해요. 말 공격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홈팀의 승률을 딱 주고 1회에 선취점을 내면 승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야구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먼저 내는 팀이 유리한 종목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계산해 보니까 아주 비싼 선발 투수를 쓰는 것보다 1회에 점수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1회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를요? 마무리 투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를 5일 동안 선발 투수를 쓰는데 이거 6이닝 7이닝을 얘를 한 번에 쓰고 5일 뒤에 쓸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5일 중에 한 3일 정도를 1이닝 막아서 1일을 막을 수 있으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템파베이가 그걸 합니다. 와. 마무리 투수를 1위 했어요. 그리고 이틀 쉬고 얘를 또 1위 했어요. 나머지를 2, 3회를 1이닝 던지고 나서 좋으면 2이닝도 맞고 그 다음 투수가 한 2, 3이닝 맞고 그 다음 투수 2이닝. 지금은 불펜 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전략인데 그걸 템파베이가 맨 처음 시작했어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아니 비싼 선수를 쓰기보다는 덜 비싼 선수를 여러 명 쓰겠다. 3천만 달러짜리 한 명 쓰느니 100만 달러짜리 30명 쓰겠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은 포스트 시즌을 가면 많은 팀들이 선발 투수 혹은 그냥 선발 투수라고 하기 이상하잖아요. 스타트 피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새로 생긴 이름이 오프너예요. 1회 혹은 2회까지만 딱 막아줘요. 네네. 내가 진짜 몰랐던 거네.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야구의 전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야구를 볼 때 승리 투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데이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투수의 승리가 팀 승리에 연결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누구든 나가서 승리할 수만 있으면 돼. 어떤 20승 투수를 갖고 있느냐 안 그렇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죠. 이 선수 노조가 그때 반대를 해요. 템파베이의 오프너 전략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선발 투수들의 몸값을 깎으려는 일종의 담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고. 그래서 오프너 전략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7천만 달러짜리, 아니 3천만 달러짜리 선발 투수 사다 놨는데 너 보고 약간 너 1회에는 딴 애가 나가고 2회부터 나가게 하면 내가 투수는 경기 시작할 때 나가서 막 이게 뭐
가오인데 가오라는 말 써도 되나? 로망인데 이런 걸 못한다는 저항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팀들이 이제 선발 투수를 한 3명 돌리고 나머지 이틀은 불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템파베이도 한 선발 2명, 3명 돌리고 나머지 기간은 다 오프너 쓰는 이런 식의 전략을 씁니다. 이게 야구라는 경기 종목 자체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야구는 이렇게 해오는 것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처음에 시프트를 도입할 때도 많은 야구의 전통주의자들이 야 야구가 120년 동안 수비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막연한 인상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프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드러났고 시프트를 하니까 왼손 타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야. 왼손 타자들이 타구는 되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다 막아내니까 오른손 타자들을 왼쪽에 다 몰려놓기는 좀 어렵거든요. 1루까지 던지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올해부터는 템파베이가 이런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그게 만연해지니까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시프트를 금지시킵니다. 이제 금지시켰어. 그렇게 템파베이가 시프트 쓰고 오퍼너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1번 타자도 바꿔요. 1번 타자? 우리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알고 있기로는 1번 타자가 이렇게 막 출루율 좋고 그렇지. 공도 오래 보고 그럼요. 도루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선수를 있는 게 뭔가 팀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템파베이가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아닌 거야. 아니라고? 메이저리그에는 투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오프너도 많이 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1번 타자가 출루에 점수를 내려면 일단 안타를 하나 쳐야 돼. 그 다음에 2루까지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타가 또 나와야 점수가 한 점 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3-4개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점을 내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1번 타자를 그렇게 출루를 좋은 애로 내보내고 네. 이 뒤에서 이제 막 3번, 번트를 4번 내기도 하고 클린업이라고 그래 잘 치는 타자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랬는데 투수들이 워낙 세지니까 그리고 강속구를 던지잖아요. 타자 4명 중에 2명이 안타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공을 제대로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점수를 내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슨 내보내고 보내고 불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모두가 다 홈런을 노리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해요. 그거는 템파베이가 시작을 했고 다른 모든 팀들도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1번부터 9번까지 다 홈런 치는 타자 삼진을 당하더라도 홈런을 때린 적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야구가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시프트도 금지시키고 도루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야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너를 쓰는 이유는 1회에 점수를 내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타석에 돌아오는 1번 타자를 제일 센 놈으로 붙이는 게 그렇겠네.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 타자에 홈런 타자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최지만도 그래서 1번 타자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야구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워낙 많이 내가 잘못 알고 알았던 거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템파베이 같은 강소기업이 아주 돈이 많고 파워가 넘치는 이 강팀과 싸우려면 그 상식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약점을 찾아서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때까지의 전통이고 그때까지의 상식이었던 거라. 요거를 템파베이가 바꿔나가고 이것들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지금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템파베이 레이스 보면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중소기업이 그 전에 리더까지만 해도 약점을 알긴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 걔가 이제 했던 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였죠. 맞아요. 땅콩 못 들여보내게 하고 사람 내쫓고 조금 버니까 조금 쓴다. 그렇지. 만개 침라면 그런 사장님들. 그런데 이 템파베이 레이스 새로운 구단주야말로 정말 이 기업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돈이 없어.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져. 거기다가 이미지까지도 안 좋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점들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홍보 방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테일 기업으로 따지자면 이 물건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것 같아.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렇죠. 과자 같은데 질소 넣고 그렇지. 안에는 조금 만들고. 딱 그게 예전에 템파베이 레이스 구단주의 역할 그렇죠. 1이었네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야. 지금은 과자 포장 아예 바꾸는 거고 투명한 봉지로 만든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과자의 맛을 획기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과자가 이만큼 있던 거를 일렬로 세운다거나 뭐 다른 방식 뭐 입에 들어가는 느낌을 바꾼다든가 아예 새로운 방식 이게 과자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템파베이의 성공 비결이에요. 야, 역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어지는데 템파베이가 그래도 매년 돈을 안 쓰잖아요. 연봉 순위로 따지면 27등, 28등 그래요. 3기 구단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 싼 선수들을 데려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도 야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템파베이가 투수를 되게 잘 키워요.
딴 팀에서 그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선수들 데려와서 여기서 막 어. 키우고 이러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투수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투수들 뭐 메이저리그 성공하기 위한 욕심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가르쳐 주나 싶은데 템파베이 가면 투수 코치가 그런대요. 그냥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 존에 던져. 그게 전략이야? 그게 전략이야. 이게 무슨 소리였대? 아니야 그냥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에 던져. 그게 다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만 하면 돼. 여기다 대고 무슨 구석에 던지고 변화구를 던지고 타자를 신경 써서 묘를 하고 이거는 다 야구 던져놓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네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초구 세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네. 무슨 일이 얘기를 해주냐면 자 봅시다. 초구가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그럼 초구가 스트라이크가 되면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 확 떨어져요. 초구가 볼로 시작을 하면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 확 높아져. 이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먹고 시작하는 거나 어. 안 먹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투수들은 초구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하는 거고 타자들은 초구 스트라이크 오면 치려고 하겠죠. 근데 세게 던진 공, 내 있는 힘을 세게 던진 공을 항상 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통계를 보여줄게. 메이저리그에서 초구를 던졌을 때 홈런을 맞을 확률은 2%야. 뭐 안타를 겨우? 맞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초구를 때려서 홈런 나오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신 한 경기에 한 개 정도 나오겠지. 한 경기에 타석 수가 이 정도 했으니까 2%면 50분의 1이고 50타자가 들어서 그중에 한 명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그래서 만약에 네가 초구를 던져 홈런을 맞았잖아. 그러면 우리 팀 아무 투수도 그 다음부터 안 만다는 뜻이야. 그래?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템파베이 투수가 초구를 던져 홈런을 맞잖아요. 그러면 더가웃에서 모든 투수들이 박수 쳐줘. 네 덕분이야. 고마워. 나는 오늘 홈런 안 맞는 거야. 와.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고 와. 중소기업이 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와, 진짜 놀랐어. 조직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경영진들이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안에 내부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초구 스트라이크 세게 던진다 이런 것도 음. 야구 선수들이라면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페어뱅크스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어. 투수가 있어서 되게 잘하다가 팔꿈치를 다쳐. 뭐 어깨인가 팔꿈치 조금 다쳐요. 그래서 잠깐 재활을 거쳐. 재활을 거치고 이제 다 됐으니까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이제 다 나왔어요. 던질게요. 그래 초구를 세게 스트라이크 던져. 딱 던졌는데 빵 맞았어. 그 다음 타자에 또 맞았어. 그럼 투수 코치한테 가죠. 나 이거 잘못됐나 봐. 무슨 감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나 다치기 전에 괜찮았는데 다치고 왔더니 막 맞아. 그래서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우리 시즌 끝나고 다시 봅시다. 이거는 불운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맞으면 막 내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시즌 끝나고 보니까 오늘 다 잘 던졌어. 일희일비하진 않고 우리가 정해진 방향과 목표가 옳았을 때는 이걸 하고 나서 당장 지금 실패 아니에요? 볼 게 아니라 좀 더 롱텀으로 봐야 된다. 롱텀으로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런 확률들이 모이면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 있거든. 그거를 보여주면 선수들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벌써 몇 년 쌓였죠 이제. 2008년부터 성공을 해서 쭉 이어져서 잠시 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템파베이는 새로운 전통과 어떤 혁신에 대한 어떤 습관이 배어져 있는 팀이 된 거지. 나머지 구단도 또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프너라든지 물론 다 쓰고 있잖아. 다들 쓰면 템파베이 뭔가 새로운 걸 찾겠죠. 뭔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뭔가 또 새로운 것들. 또 새로운 걸 찾아야 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본이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이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템파베이는 계속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그건 좀 피곤하긴 한데 템파베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눈치를 채고 막 실제로 해서 앤드류 프리드먼은 다저스 사장으로 가잖아요. 선수 빼오는 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구단 직원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템파베이는 모든 직원들을 다 빼가요. 휴스턴도 빼가고 다른 팀을 빼가고 어디 감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템파베이부터 봐. 저기서 어디 빼올 사람 없나? 단장 자리 비면 템파베이부터 봐요. 팀들이 내려오려고. 실제로 많이 진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템파베이는 계속해서 혁신을 일궈내는 조직 기업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스포츠 부장께서 보시는 템파베이 레이스, 네. 강소기업으로서의 템파베이 레이스 어떤 교훈이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템파베이스 레이스를 이렇게 막 변화시킨 초창기 감독 2008년부터 감독을 했던 조 매든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 매든 감독이 템파베이 감독 거쳐서 시카고 컵스를 가서 시카고 컵스 염소 저주를 깨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조 매든 감독이 템파베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Don't be afraid to look sill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 매든의 적용 비슷한 건데 어리석어 보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각종 도전, 각종 실험, 각종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뭐 강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면 더더욱 변화와 혁신에 노력을 해야겠죠. 네. 야,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또라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세상을 좀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유튜버한테도 되게 귀감이 되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라이 같은 짓을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기존의 원칙과 상식을 좀 뒤집는. 물론 이제 그 도덕 상규를 벗어나면 안 그럼 안 되겠지만. 되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템파베 레이스 얘기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리더분들한테 또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 방향 나갈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